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청소년 보호구역에서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인데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아이들 사건과 연관짓기에는 단어의 무게가 참 무겁죠.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자주 일어나는 청소년 성범죄 유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방학과 동시에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연루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성매매까지 한 10대 청소년들 3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전부 소년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으로 보내졌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심지어 기간이 짧지도 않은데요. 10대임에도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이 선고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에 대한 답이 나왔죠. 청소년 성매매,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고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된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유형의 범죄가 있는지, 과연 단순 권유로도 처벌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미성년자 성매매하면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의외로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정말 많을 뿐더러 한 가지 범죄만이 아닌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대부분 텔레그램, 오픈 채팅, 만남 어플들을 통해 성매매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성매매를 경험한 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 돈 없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하거나 중고등학생 일진이 여자 후배들을 데려다가 성매매나 조건 만남을 강요하는 건데요. 이러한 여자 후배들이 처음에는 피해자였음에도 시간이 지난 후 똑같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매매를 경험한 아이들이 또래 포주자가 되고 다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좀 이상하죠? 왠지 성매매하면 남성이 연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니? 그런데 물론 여학생들만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학생도 역시 많아요. 남학생들은 주로 성을 사고 파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성매매를 기반으로 폭행, 협박, 공갈을 해서 성인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는 역할이 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래 남학생들이 10대 여학생들을 모아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경우와 차량으로 성매수남에게 데려다주는 포주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방조죄에 해당하며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후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상황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어떻게 처벌될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성매매 처벌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청법이라 부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데요. 만약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선고 가능한 법정형의 최대치가 바로 15년이죠. 일단 미성년자가 직접 돈을 주고 누군가의 성을 구매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이 역시도 처벌 범위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말은 즉 단순히 성매매 권유하거나 알선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단순 권유나 알선을 넘어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하여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만들었다면 아청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벌금 규정도 따로 없는데요. 벌금 규정이 없다는 것은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법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만큼 형량이 무겁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처벌 수위는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범죄는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예요. 때문에 빠르고 적절한 대처가 필수입니다. 그럼 14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만 14세 미만은 소위 말하는 촉법 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그럼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아무런 조치나 처분도 내려지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수하게 되고 1호에서 10호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라면 보통 최소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보다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데요. 소년원은 1개월, 6개월, 2년으로 구분됩니다. 실제로 소년원에 가는 경우도 많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가정에서의 지도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성매매 유형의 범죄에 있어서는 기관 처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소년재판의 경우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학생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아이를 선도할 의지가 있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선처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런 사안은 가출 청소년들이 생계비, 유흥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자주 연루되다 보니 관련 사안을 다룰 때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어린 청소년이라도 성인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범죄입니다. 처벌이 정말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법적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구역은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